자, 이제 그 다음 문제 34번을 보도록 합니다. 34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요렇게 항아리가 있대요. 항아리 안에 흰 게 3개가 있고 검은 게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슬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요. 흰 구슬이면 항아리 넣고, 자, 흰 구슬이면 다시 넣는 거야. 이제 복원하는 거죠. 흰 구슬은 복원. 근데 검은 구슬이면 넣지 않는데 그냥 빼놓는데요. 이렇게 빼놓는다는 게 이제 조건이야. 그럴 때 키워드는 세 번째 꺼낸 구슬이 검은색일 확률. 세 번째 꺼낸 구슬이죠. 자, 그럼 세 번째 꺼낸 구슬이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검은색이 세 번째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흰색으로 시작하는 거야. 흰색이고 검은색이어도 얘는 검은색이죠. 이번엔 흰색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검은색이고 세 번째 검은색인 게 있죠. 자, 세 번째 시작은 이제 검은색이야. 검은색으로 시작하고 흰색이고 이제 검은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은 검은색 시작하는데 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검은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4가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4가지는 기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흰색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되는데 다시 집어넣었어. 또 6개 그대로 남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뭘 하냐면 또 흰색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또 집어넣었어. 또 6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답이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이 3개가 되니까 2분의 1 전체 세제곱 돼가지고 이제 8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두 번째 흰색일 때 6분의 3이고요. 검은색일 때 집어넣기 때문에 또 6분의 3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조심해야죠. 검은색을 뽑은 경우는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딱 빠져 있는 거야. 이제 검은 게 2개가 남았잖아요. 총 5개 중에서 검은 게 2개가 남았다는 걸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킨 다음에 계산하시면은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시면 돼. 여기 이제 검은색 시작할 때는 아예 집어넣지 않는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검은색 6분의 3, 이건 그대로지만 이제 검은 거 하나 뺐기 때문에 5개만 남았잖아. 그래서 3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야. 또 흰 것도 집어넣기 때문에 또 그대로 남았고요. 이번에는 5개 중에서 2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분시킨 다음에 계산하시면 25분의 3. 자, 검은색일 때 좀 조심해야죠. 검은색일 때는 처음은 6분의 3. 두 번째는 5분의 4. 세 번째는 4분의 3 되는 거 기본이죠? 이건 이제 다 알지? 하나씩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셔가지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시면은 이 답이, 총 답이 3번 나오죠, 3번. 4개 더하는 게 200분의 79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래 문제. EBS 수능 완성 문제네요, 수능 완성. 아래 문제 수능 완성 보도록 하면 이제 ABC에 대한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이게 주어졌어요.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 근데 뭐 당연히 키워드는 3명의 선수가 자유투를 던질 때 적어도 1명의 성공이란 말이 키워드죠. 자,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뭐 적어도 1명이 성공. 적어도가 나오면 당연히 1 마이너스 이제 부정 쓰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아닙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부정이라는 확률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모두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되겠죠. 성공의 부정은. 그래서 1 마이너스 처음이 A가 2분의 1이니까 얘 실패도 2분의 1이야. 그리고 B는 4분의 3이니까 실패는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3분의 2가 성공이니까 3분의 1이 실패야. 그럼 얘가 24분의 1 되죠? 그래서 정답은
24분의 3 되는 그런 문제. 이것도 매우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학력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35번. 35번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대한 기본 계산이니까 뭐 유리화시켜 문제 푼다라는 거 기본으로 이제 아시면 넘어갈게요. 답은 35번에는 4번이 되고, 그 다음 아래 문제는 답이 12가 됩니다. 그 다음 36번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36번을 보는데요.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고, 보다시피 36번, 요거는 가천대 문제고, 아래가 미대인 교과서 워크북 문제인데, 숫자는 안 바꾸고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리고 아래는 천재 교과서 문제고, 네, 수능특강 문제인데, 보다시피 전형적인 문제예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주제가 뭔지를 파악합시다. 36번. 36번의 주제는, 이제 S, N, K라는 집합의 분할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야. 자, S, N, K도 쌤이 이것도 유형별로 정리를 쭉 해가지고 강의를 다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 N, K에 대한 주제별로 좀 정리할 때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S, N, K는 뭡니까? 일단은 여기 S, N, K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N개의 이제 원소를 뽑아야 돼요. 원소를 뽑아야 돼. 그리고 K는 이제 집합이 되는 건데요. 얘는 서로 같다라는 걸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서로 같은 K개의 집합으로 이제 나누는데 핵심 포인트는 공집합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만족할 때에 우리는 SNK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SNK가 돼버리고 얘는 집합의 분할에 대한 어떤 기본 계산 문제죠. 자, 핵심은 여기는 다르다라는 말이고요. 여기 K는 이제 같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제, 이제 문장제로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뭐 워낙 쉬워서 뭐 출제가 되더라도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문장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장제로 출제가 됩니다. 문장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보통 요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면 돼요. 주로 나오는 게 뭐 서로 다른 빵이 있어. 얘가 5개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어떤 접시에다가 담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접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같은 접시 3개에 담는데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될 것은 빈 접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완벽하게 얘는 S53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빵 5개를 서로 같은 접시 3개 담는데 빈 접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빈 접시가 있는 경우는 케이스를 분리합니다. 빈 접시가 1개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S53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얘는 5개 원소를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할 때 이렇게 합니다. 3개, 1개 나오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2개, 1개 나오는 케이스랑 해가지고 2개의 케이스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뽑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얘는 지금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은 2개 중에 1개를 뽑는 거고요. 얘는 남은 1개 중에 1개를 뽑게 되고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2가지면 2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주고 얘가 3가지가 되면 3팩토리얼분의 1 나눠주는 거 기본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5, 4, 3 5C랑 똑같으니까 5, 4 나누기 2, 1 그럼 얘가 2, 2, 4가 내가 10개가 되죠. 10개에다가 1을 여기 2개가 있으니까 20가지에다가 1을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1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개를 뽑고요. 남은 3개 중에 2개를 또 뽑아. 마지막 1개 남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게 2개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계산이 얘가 10개, 얘가 3가지가 되는 거. 30 나누기 2이기 때문에 15가지가 돼요. 그래서 S53은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너무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25라고 딱 암기를 하는 거야. S53에는 암기를 딱 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바로 그 문제가,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한 번 더 문제를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게 나옵니다. 자연수 2310이라는 게 나왔어. 2310을 1보다 큰 세자연수의 곱, 자, 세자연수의 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소인수 분해를 먼저 이렇게 해야 돼. 2는 2, 2는 2, 250, 250.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결국 곱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3, 3은 9, 3, 8에 24. 그 다음에 3, 55가 됩니다. 그 다음에 5가 되죠. 5, 7, 35, 5, 7, 35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은 7 곱하기 11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2310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5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2, 4, 5, 7, 11을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세자연수의 곱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3개, 1개, 1개를 만들든지 뭐 요번에 1개, 3개, 1개가 되든지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금 봤던 것처럼 서로 다른 빵을 5개 겹치에 나눠 담는데 문제는 뭐냐? 공집합이 없다라는 거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완벽한 SO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5가 되고요. 아래 문제도 똑같게 돼.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330인데 330도 소인수 분해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6가지가 나오거든요. 6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얘는 S63이 됩니다. 그리고 210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요. 2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S4, 3이 되는 것을 알 수, 주자연수 곱이구나. S4,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에서 원소가 몇 개인지 찾아낸다면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을 내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교과서나 EBS에 잘 나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을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집합의 분할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가천대 문제나 그 적성고사 문제 보더라도 이게 문장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3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37번 문항 볼게요. 37번 문항을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풀려봤는데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만약에 풀어보면 그러니까 잘 푸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37번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딱 봐도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많이 틀렸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번 문제를 잘 들으시고 이 문제가 묻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파악하도록 봅시다. 그러니까 무리함수에 대해서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는 것은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그럼 당연히 EBS도 당연히 실려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루트 안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어. 그래서 만나는 점의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아니면 그래프가 안 나오고 함수가 나오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그럴 때는 전부 다 그래프로 푼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알겠지만은 앞으로도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의 물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래프로 푼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프 그린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당연히 1단계 뭐랍니까?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해야 될 행위는 절대값 아래 값이 0보다 큰 경우랑 두 번째는 작은 경우를 케이스 분리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됐죠? 그러면 절대값이 0보다 클 때는 x 그대로 나가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x 즉 루트 2x라는 완벽한 무리함수의 구조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을 때는 당연히 루트 안에 절대값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0이라는 식이 나와버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너무 쉬워요. 자, 첫 번째 그래프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축 0보다 큰 이쪽에서 루트 2x니까 그래프가
루트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급하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이. 그래서 급하게 증가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0과 작은 게 0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연속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래프죠. 그럼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이 k가 의미하는 것은 y 절편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쭉 가다가 만나는 게 두 개가 돼야 돼. 일단 여기는 한 개잖아. 그래서 두 개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만나는 점이 두 개인 점은 여기 접할 때네. 그때 만나는 게 두 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케이스 1은 접할 때 두 개가 됩니다.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교과서에서는 접할 때는 만나는 게 한 개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게 한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과서는 이렇게 물어. 두 개가 될 때는 얘는 포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쭉 있다가 이 점을 지날 때 만나는 게 딱 두 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부분이 1은 포함하지가 않는다는 게 원래 교과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까지야. 그래서 2는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1은 포함하지 않은 이 범위에서 만나는 게 두 개가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이 점을 지날 때 접할 때가 바로 두 개가 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점을 지날 때예요.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다 이제 만나는 게 세 개가 된다. 세 개가 돼버리고 요 점을 지날 때 또 만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시작점을 지날 때예요. 그때는 0,0 지날 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과서의 이런 형태랑은 좀 다르다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아래에 있는 EBS 문제를 가지고 변형시켰는데요. 아래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딱 두 가지로 떨어진다는 게 특징이야. 그럼 접할 때는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지, 판별식. D는 0 쓰는 거야. 그래서 루트 2x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k랑 같아고 놓고 얘 판별식 쓰면 되겠지. 양변을 제곱하자. 얘는 2x 제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된다.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로 묶여지면서 마이너스 2x가 되잖아요. 얘는 k 마이너스 1x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얘가 작수네. 작수는 d 프라임 쓰죠. 4분의 d를 쓰는 거죠. 4분의 d는 얘 반의 제곱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h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0 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 전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남는 것은 이렇게 식이 남고 그때 k는 마이너스 2k가 1이니까 k는 2분의 1 되는 게 하나가 나와. 됐죠? 두 번째는 너무 쉬워. 0,0이니까 0,0을 대입하는 순간 k는 그냥 빵밖에 안 나와. 그래서 k는 빵.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된다. 하나는 알파,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정답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이렇게 4분의 1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틀린 걸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했던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딱 떨어진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아래 문제 봅시다. EBS 문제. 그리고 요즘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잘 나오잖아요. 같은 데서 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공부할 때는 다 거의 90% 이상은 다 그래프를 물어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능 완성 문제죠. 아래 문제는 fx가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지네. 잘 보세요, 여러분. 범위가 중요해. 범위를 놓치면은 항상 실수합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네요. 이때는 이제 범위가 나왔어.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 그리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의 함수부터 먼저 그립시다. 일단 범위에 상관없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케이스 분리하는 건데, 케이스 분리하는 것부터 더 쉬운 건 뭡니까? 1을 딱 기준으로 하고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V 표시가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0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값이 하나면 이게 V자 모양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케이스 분리할 때 이 그래프가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 0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지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데, 잘 보셔야 될 것은 범위가 중요해. 마이너스 1과 0에서 요렇게 돼버리죠. 여기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 첫 번째 범위야. 그 다음에 3 이상이기 때문에요. 여기 2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3을 대입하는 순간 절대값 3-1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돼버려. 2. 그러니까 2는 포함돼버리고 이거 2예요.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그래프가 현재 위의 그래프야. 그 다음 이제 아래 그래프를 한번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0,0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 0 되는 값 마이너스 1,0이죠. 요 점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커지는데 0일 때 집어넣으면 1 지나고요. 3일 때 집어넣으면 또 1을 지난다?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0하고 3 사이래. 0하고 3 사이 그래프니까 얘는 이렇게 노란색의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남는 것은 이게 남아버려. 그래서 최종적인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는 걸 확인하면 돼요. 이 그래프가 y는 k라는 상수 함수랑 만나는 게 두 개래요. y는 k는 뭡니까? 상수 함수니까 x축과 평행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하다가 만나기 시작하는 점이 여기 있는데 요 점에서는 일단 한 개야, 만나는 게. 그래서 1은 절대 포함하지 않고 요 k는 요부터는 두 개씩 쭉 만나다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만나는 게 두 개죠. 그 이후부터는 만나는 게 여기서 또 하나가 돼버려. 여기가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이까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 정확히 그래프만 주어진 조건대로만 그리면 풀리게 돼 있어. 정답은 되게 쉽게 답이 나오죠. 얘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가 돼가지고 5가 되는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문제랑 아래 문제랑 동일하게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풀리는 문제고요. 앞으로도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공부할 때는 그래프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래프가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아래 문제랑 뭐, 크게 뭐, 그렇게,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될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정고선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이죠. 이 정고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0 되는 값이 정고선이고요. 그리고 y가 c가 정고선이죠. 그래서, x는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c가 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으로 기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고선에 대한 기본 정의 문제죠. 이건 너무 쉬워. 자, 두 번째 게 이 문제 간건인데요.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냥 A에다가 1 대입해버리고, B에다가 1 대입하고, C에다 1 대입해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지난다란 말을 공부를 하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읽는 거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이제 여기 1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x는 이제 마이너스 1 점근선 되고 y는 여기 c가 되기 때문에 얘가 또 1 돼버려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b가 1 양수야. 양수인 그래프는 얘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고선이 이거죠. 미안합니다. 이게 정고선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돼요. 얘는 무조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A, B, C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 이 그래프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그 다음에 여기가 3사분면 지나잖아요. 4사분면은
이 부분은 아예 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선면은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그래프만 그려보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디귿일 수밖에 없는데 디귿이 이 말이 좀 어려워. ABC가 0이 아니면 왜 나왔을까?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이 문제가 나온 목적이 무엇일까? 자, 1대1 함수는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B가 0이 되는 순간 이 문제는 Y는 C라는 게 않고 Y는 C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직선. 요 직선은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귿은 0이 아니란 조건이 붙은 거예요. 얘가 0 되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얘는 완벽하게 1대1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문제가 8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정근선 묻는 게 뭐가 어려워? 니은 1, 2, 3, 4 모두 지난다는 것을 그래프 그리는 거 뭐가 어려워? 디귿이 약간 헷갈렸지만 기억, 니은이 틀린데 디귿 당연히 맞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아래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쉽긴 한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능 완성 문제네? 수능 완성. Y는 X-8분의 K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제1, 2, 3, 4 분면을 모두 지난대요. 내가 직접 모두 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봅시다. 일단 저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8이고요. 이렇게 할게 그냥 짧게 합시다. Y는 4라는 점근선을 갖게 돼. 이게 점근선이야. 점근선을 그리고 나서 요 지금 현재 정수 K를 물었네. 정수 K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돼버리면은 3, 4편을 지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가 음수일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K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것을 그림만 그려보면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렇게 되는 순간 이때는 3, 3면을 안 지나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F0 자체가 함수 값이 0보다 작을 때만 얘는 3, 3면을 지나게 돼 있잖아. 그래서 F0이 너무 작다는 것을 그래프로 여러분들 확인한 이후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양변에다가 8을 곱해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2가 뭐 자꾸 K는 넘어가는 순간 3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K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정수 K니까 32보다 큰 것 중에 최소값은 33이 되는 그런 문제죠.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 됐습니까? 이제 39번, 40번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39번 문제 볼게요. 39번도 뭐 전형적인 문제죠. 일단 키워드가 뭘까요? A, B, B, C, C 7개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려 일렬로 나열. 동그라미 치세요. 일렬로 나열. 뭡니까? 그쵸, 순열이에요, 순열. 일렬로 나열이란 말 때문에 얘는 순열이야. 당연히 뭡니까? 같은 것이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았어. 그 다음 키워드가 뭐야? A가 적힌 카드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게가 키워드고, 이웃하지 않게에 대한 풀이는 여러분 전체에서 이웃한 것을 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칸막이에요. 칸막이. 칸막이를 만든다. 이게 핵심이야. 칸막이 만든다라는 방법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B랑 C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A가 들어갈 곳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절대로 A는 이웃하지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의 수분은 NA가 되는 거죠.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7가지를 가지고 나열시키는데 같은 것이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야. 요것이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요렇게 칸막이 설치할 수 있는 가지수인데요. 얘는 먼저 BBCCC를 5가지를 나열시키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시켜요. 이렇게. 그럼 C가 3개, B가 2개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면, 그 다음에 녹색 부분 안에만 A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토탈, 1, 2, 3, 4, 5, 6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6군데 중에서 2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순서가 얘네들이 없잖아.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면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렇게 해서 약분시키다 계산하시면 돼요. 정답은 21분의 15가 나온답니다. 21분의 15가 나오고, 그래서 약분시키게 되면 7, 3, 21 이렇게 답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수능 특강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능 특강 문제예요. A랑 B 주머니에 이렇게 1, 2, 3, 4가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있단다. 근데 이 중에서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각 2장의 카드를 꺼낸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할 일은 전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건데요. 갑이 꺼낼 수 있는 경우는 왼쪽에서 2개, 을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2개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뽑기 때문에 순서는 없는 거죠. 뽑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얘 같은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얘는 36이죠. 4, 30 나누기 하면 6 나오잖아. 6, 6에 36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경우의 수가 중요합니다. 해당 경우의 수가 중요한데 키워드가 뭐냐면 갑과 을이 각각 뽑은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이야. 따라서 아예 같은 숫자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숫자를 뽑는 경우와 이번에는 2개가 다른 숫자를 뽑는 경우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숫자를 뽑는 경우는 뭐냐면 A도 뭐 1, 2 또는 뭐 1, 3, 뭐 1, 4, 뭐 2,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는 거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4, C, 2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1, 2, 1, 3, 1, 4, 2, 3, 이제 6가지 나오잖아요. 각각 똑같은 거를 뽑는 건 4, C, 2가 돼버려. 얘는 6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는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따지게 되면 일단 여기 조건이 뭐냐면 수가 같기 위해서는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 2 뽑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 2 뽑으면 똑같이 1, 2밖에 못 뽑아. 합이 3인 경우죠. 합이 4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 3밖에 없고 1, 3밖에 없어. 합이 5인 경우는 2가지가 있죠. 1, 4를 뽑고 2, 3 뽑거나 얘가 1, 4를 뽑았어. 얘는 2, 3이 가능하잖아. 얘가 2, 3을 뽑아서 얘는 1,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다른 숫자는 합이 5인 경우가 일단 2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1, 4 뽑아서 얘는 2, 3. 2, 3 뽑아서 얘는 1, 4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고요. 6을 뽑는 경우는 2, 4인데 2, 4밖에 없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숫자가 나오는 케이스도 분리해봤더니 이때밖에 없더라. 그래서 2가지를 합치니까 총 8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NS분의 NA가 해당돼가지고 36분의 8이 되는 거다. 자, 얘가 답이죠. 자, 보시면 4, 9, 36, 4, 2, 8.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1 되는 것을 확인하면 되시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뭐 39번 문제 유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낮죠. 그냥 이거는 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얘만 같은 것이 순열이 이용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는 키워드 처리 방법. 이거는 이제 조건대로 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지면 되는 거죠. 합이 같은 경우에 대한 문제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고, 40번도 가천대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죠. 뭡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얘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지는 문제는 뭐 100% 표준화죠, 표준화. 얘는 표준화 시키는 게 이 문제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야. 표준화 시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표준화 시키는 공식은 Z는 시그마분의 이제 X 마이너스 M을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아시겠지만 얘를 표준화 시킬 때 변수를 뭘로 쓰느냐. 그래서 변수가 얘는 X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임의로 추출한 N명이 있을 때는 이제 X바로 바뀌는 거죠. X바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 즉 확률을 줘줬으니까 P 횟수로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P 횟수로 정규 분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정규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표준화 시키는 거죠. 핵심은 얘는 P 헷이기 때문에 P 헷에 대한 정규 분포는 여기 M에 해당되는 것은 얘는 그냥 P가 돼요. 그러니까 모 비율과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평균과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 가장 기본 공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루트 M분의 PQ라는 공식이 나오죠. 요것이 P 헷에 대한 표본 비율에 대한 여기 표준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시키는 대로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P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P는 10%가 예약을 취소한대. 그럼 당연히 0.1에 해당되는 거죠. 취소할 비율을 말하는 거고, 100명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00명이 들어가는 거고, PQ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0.1과 Q는 항상 합해서 1 만드는 거 0.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럼 계산하시면 되면 얘는 0.1이 되고요. 얘는 0.0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물었냐면 항상 첫 번째로 정규 분포를 만들고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는데 10% 이상이야. 항상 확률을 묻죠. 그래서 10% 이상, 16% 이하, 그 다음에 P 헷이 되면서 0.16 이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얘는 당연히 표준화 시킨다. 표준화 시키는 건 여기다 공식 대입하는 거죠. 시그마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는 거고,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P 0.03분의 X-M, 얘 빼기 얘가 되는 건데, 미안합니다. 0.1 빼기 0.1 되는 건데, 결국 얘는 0이야. 그리고 얘가 확률에서 Z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03분의 얘 빼기 얘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0.0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2야. 그래서 문제는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이 표에 주어졌잖아요. 여기서는 0.48이라고 주어졌어. 됐죠? 그리고 아래 문제에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도 동일합니다. 바꾼 거는 뭐냐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16% 이상이기 때문에요. 16% 이상에 대한 그림은 이거죠. 이제 아래 문제 좀 하고 있어. 아래 문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2까지가 0.48이니까
얘는 묻는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0.02가 아니라 여기서는 0.4772, 그러니까 전형적인 값으로 0.4772가 주어졌으니까 0.5에서 얘를 빼게 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문제의 답은 0.0228 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됐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가천대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 주제, 표준 정규분포가 주어지고 표준화시키는 건데, 얘는 반드시 뭘 한다? 이렇게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찾은 다음에 묻는 물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얘를 결국은 표준화시키는 걸로 답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풀어봤고요. 2018년도 문제에 대한 개론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 있죠. 분석하는 부분들 그걸 잘 들어보시고 나서 결국은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핵심이야. 그렇죠? 결국은 내가 뭘 공부를 하고 어떻게, 그리고 가천대가 제일 중요시하는 어떤 주제와 유형들을 잘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EBS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최고의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특히 요즘에 수능 완성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완성을 좀 더 반복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가천대 합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